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기사 정창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성과를 두고 여야 반응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는 여전히 여야 협치와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지원 민주당 의원 차례로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 진격의 경제 문화 이슈에도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격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8월 28일 목요일 정격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마스가를 상징하는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을 마지막으로 순방 일정을 끝냈어요. 네, 이 대통령이 오늘 새벽 3박 6일간의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그 직전에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 기업인 한화오션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조선소 현장을 방문하면서 조선업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건데요. 네. 이 대통령은 허허 벌판 위에 K조선의 기적을 일궈냈던 것처럼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만들자면서 양국의 조선 협력은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거라 강조했습니다. 마스가는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의미의 영어 문구 앞글자를 딴 신조어인데 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는데요. 하나그룹은 이를 위해 미국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오나요? 보통 양자 정상회담을 하면 회담을 마치고 나서 두 정상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또 공동성명도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요. 그렇죠.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이게 모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이야기한 일본과의 정상회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를 놓고 일단 화기애애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쌓기 시작했고 가장 우려했던 돌발 상황이 없었던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는 호평과 함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협상 결과를 문서로 남겨놓으면 미국이 이를 증거로 우리에게 투자 약속을 왜 이행 안 하냐고 독촉할 빌미를 주게 되는 만큼 문서와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네. 외교안보 관점에서 보면 북핵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한다. 이런 문구가 문서화되지 않은 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국민 여론상으론 성과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잘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중국도 입장을 냈죠? 네, 북한은 이 대통령이 방미 일정 중에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은 억압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했던 발언에 특히 날을 세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논평을 냈는데요.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국익이고 국채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은 절대불변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은 이 대통령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안미경중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면서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에 대해 한국의 운명을 위험한 전차에 스스로 묶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어제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담은 362쪽 분량의 의견서와 PPT 160장을 제출했는데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방조했다면서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 전 총리는 최초로 만들어진 계엄 선포문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는 문서를 다시 만들었다가 폐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 그러면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봤을 때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그리고 피의자의 현재 지위를 봤을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내란 방조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요.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초청 의사를 전달했어요. 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하고 협조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요. 장 대표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수용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네. 초청에 응할지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건데요. 그러면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에 항의했습니다. 장 대표는 안타깝게도 정무수석께서 난을 들고 오는 와중에 국민의힘 추천목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는 난이 일어났다. 헌법과 법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 여야가 힘의 균형을 갖도록 했는데 그런 균형을 깨는 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에도 인권위원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철회를 했는데요. 네. 두 번째로 내민 후보자들은 어제 본회의에 선출안이 상정되긴 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지며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후보들은 내란 세력이자 반민주적 인사라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사람들이 추천되면 또다시 부결시키겠다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 더 이상 야당은 없다라는 거라면서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네. 내년 3월부터는 초중고에서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고요? 네,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문제로 논란이 많았는데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선 교사가 스마트폰 사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한 남학생이 교사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심지어 교사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는데요. 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선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인권위가 기존 결정을 뒤집고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네. 어제 통과된 초중등 교육법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같은 스마트 기기를 쓰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인데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까지도 학칙으로 필요시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다만 교육적 목적이 있거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현재도 교육부 고시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곤 하지만 보다 더 강제력 높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학생이 이를 어기면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조치됐는데 학교마다 학칙이 달라서 처벌 수위는 각각 다를 걸로 보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지난 6월 출생아 수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 9,951명으로 지난달 같은 달보다 9.4% 증가했습니다. 6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는데 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늘어난 이후로 12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4, 5, 6, 3개월간 태어난 출생아 수는 6만 979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3% 늘었습니다. 이런 증가율은 2분기 기준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이라고 하고요. 네. 출산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도 6월 기준 1만 8,487건으로 직전해와 비교해 9.1% 증가했습니다. 현재 주요 출산 연령대인 30살에서 34살 사이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출산율이 올라갔다고 통계청은 보고 있는데 네. 이 세대의 출산율이 높아진 만큼 출산 문화도 일부 변화하고 있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혼외 출산이 늘고 있는데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혼외 출생 비중은 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혼외 출생 비중이 1.9, 2.0 이런 수준이었는데 2018년부터 이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최근 3년 사이에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이런 인식이 변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보다 덥겠습니다. 다시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고요. 밤사이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강릉, 부산 32도, 대전, 대구, 광주, 제주 33도 등으로 어제만큼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2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돌발 구간인데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 홍지문 터널 안 1차로가 고장난 차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뒤로 도로 시작 지점인 성산램프 진입하실 때부터도 정체가 심하고요. 이후로도 성동 분기점을 앞둔 1차로와 구리 쪽 강변북로, 성수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각각 고장난 차 처리 중이라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또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 시흥 요금소 부근으로 내내 차가 많고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방향도 고덕 토평터널부터 서하남 사이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안선 서울 방향은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목포 방향, 안산에서 용담 터널 사이 정체도 일찍부터 길어진 상태고요. 서울 쪽 경부고속도로는 수원 부근과 달래내에서 반포 쪽 진입 무척 더딥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새 지도부의 당 운영 방향에 대해 김재원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데 전 최고위원이 아닌 현 최고위원으로 나오셨습니다. 먼저 전당대회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당대회 과정이 저도 여러 번 출마를 해서 느낌이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 당원들이 굉장히 그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좀 격앙된 상태에서 치러진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표심이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한 그 특정 그 보수 방향의 보수 유튜버들이 특정 방향으로 요구도 하고 뭐 그런 것이 그 당원들의 표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4차례에 걸쳐 전국 단위 그 전당대회에 출마를 한 데 대해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 여건이 이렇게 좀 변화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그 표심에도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계기가 생긴 것 아닌가 그런 좀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렌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번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또 대통령께서 탄핵되고 그리고 대선이 있었는데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래서 대선에 패배한 저 절망적인 상태에서 당이 전열정비하고 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내부 분란이 일어나니 당원들이 갖고 있는 이
이 당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 이것이 고조된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있다가 보니까 일어난 특수사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첫 최고위원회에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선 수락연설 때보다는 톤 다운된 목소리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그 선거 과정에서는 탄핵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주장과 또 탄핵 이후에 그 각 정치 세력 간의 그 주장이 막 섞이면서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선출된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을 안정적으로 추스리고 지금 우리가 이 야당으로 전락했고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당의 전열을 정비해서 이제 그 거대 여당 그리고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이제 전당대회로서 모두 끝내고 앞으로 나가자 이런 메시지였고 저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서 내용에 대한 우려도 많았습니다. 네. 이 후보 때와 당대표 때는 다른 행보를 보일 거라고 기대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만 되고요. 전당대회 과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격앙된 상태에 있는 당원들의 요구에 또 맞춰서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이미 많은 당원들은 그 나름의 그 생각을 정리하시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 또 당이 제대로 가는 모습이 있어야 또 당원들이 그 당의 기관 세력으로서 당의 신뢰도 보내고 계속 지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그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듣고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로 나가자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난해 11월이죠.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비방글이 올라왔고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인데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지금 폭압적인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좀 그 예민한 문제인 건 틀림이 없거든요. 당시 저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네, 그때 사정을 잘 아는데 결국 그 사건은 한동훈 전 대표의 본인의 이름과 그 가족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엄청난 수의 그 댓글이 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사실은 그 외에도 많은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이 올라오면 그걸 또 기사화하도록 만들어서 주류 언론에서 이런 당원들의 표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뭐 기사화해서 이것이 결국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그때 그냥 명쾌하게 해명을 했으면 되는데 이걸 조사하려니 뭐 당원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열람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 우리 당의 입당원서에는 당원의 개인정보를 그 당에서 열람하고 활용하는데 동의하는 그 동의서까지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 지도부에서 해명한 것이 엄청나게 잘못되었거나 또는 여론 국민을 호도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조사해야 한다는 그 내부 요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정기국회에 그 여당과 싸워야 하고 또 전열을 정비해야 하고 하는데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측의 그 주자들도 있었고 그에 대한 갈등도 좀 약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직접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니 장동혁 대표께서 정무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상당히 좀 그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진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의문은 있지만 지금 이 시점이 적절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대표께서 정무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당내 친한계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 담담히 힘내시죠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어쨌든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임에 틀림이 없고 앞으로도 또 정치 활동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이런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과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잘 알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뛴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분노하는 격앙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허들을 얼마나 잘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역량에 따를 텐데 다만 우리 당은 지금 인재도 부족하고 또 내년 당장 지방선거와 앞으로 다가올 보궐선거에 내세울 수 있는 인재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럼 또 한동훈 전 대표가 필요할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한동훈 대표께서도 당원들에게 준 마음의 상처 또 당원들에게 깊이 새겨져 있는 어떤 응어리를 풀어줄 그런 노력도 함께 병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느끼신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당원들 사이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감, 배신자 프레임 여전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이제 이번에 김문수 후보께서 2,300표 차로 석패하는 그런 과정에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공천하겠다라는 발언 때문이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의 평가 분석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렇게 현장에서 느꼈거든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공천하겠다는 말은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대표가 되면 공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었고 그러나 일반적인 그냥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공천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당부당을 떠나서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이 필요하면 공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패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반감이 많다는 거거든요. 정치인으로서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 반감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역량이 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반감은 너무나 세서 저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입니다. 장동혁 대표와의 합은 어떤가요?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열려있는 분이고 김문수 후보께서도 굉장히 순수하고 맑으신 분이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 무슨 감정의 골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미 이제 그 역할을 내려놓고 민간인으로 돌아간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정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당을 위해서 도울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울 입장이고 그것이 장동혁 대표께서 또 필요하시다면 흔쾌히 도와줄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당직 인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계적 중립은 없다고 했는데 이 윤호개인 세력 기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당내에 윤호개인 세력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누가 윤호개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지금 이 사람은 윤호개인이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이 예를 들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임명하는데 좀
고려를 할 뿐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윤호개인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부 수혈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제 전한길 강사께서 과연 그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느냐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한길 강사께서는 스스로 아무런 당직을 맡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호사가들이 또는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끌어내서 좀 우리 당에 대해서 약간 희화하기 위해서 만든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장동혁 대표와 비슷한 맥락에서 당 기강 확립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당 기강이 좀 해이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제 당 기강을 확립하겠다 또 당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만 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당의 질의멸렬한 상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부 총질, 내부 분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 이것을 어떤 국회의원님이든 또는 당의 구성원들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네.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는 탄핵을 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입을 봉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 우리 당은 해체해야 한다. 또는 국회의원 40여 명을 쫓아내겠다. 어디에 관여된 사람들은 모두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당의 단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한참 적과 싸우고 있는 아군 진진에서 아군 뒤에서 총질을 한다거나 뒤에서 돌을 던진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전열을 무너뜨리고 또 내부 어떤 전력을 손실시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세력들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해서 이런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적어도 지금부터 벌어지는 그런 내부 분란 행위 중에서 우리 아군만을 손상시키는 그런 자해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당론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처벌하자. 글쎄 이제 당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한 사례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것은 강제적 당론이라는 것과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그 정치 활동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건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조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약간의 기준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좀 단호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앞으로는 단호하게 응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의 행위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고 이후에 반복되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앞으로도 반복한다면 과거의 행위까지 같이 그 평가의 대상이 되겠죠. 일단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새로운 옷을 입고 미래로 향해 나가자라고 말씀하신 것도 좀 그런 생각을 담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도 공언했는데 당 대표로서 면회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은 장동혁 대표께서 판단할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미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하겠다. 접견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밝히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당원들의 허락을 받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최고위원 전원을 같이 가자고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저는 그 결정에 따를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접견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하지만 당대표가 함께 가자고 하면 갈 수 있다. 그것은 지도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당대표 결정에는 저는 특별히 제가 반대 의사가 없습니다.
여야 관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이고 헌재 파면이 잘못이고 비상계엄 내란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라며 새 당대표가 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야 관계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정청래 대표가 그 언사가 좀 거치시죠. 그리고 이런 뭐 주장이 사실 여야 관계를 원만하고 원활하게 이끌어가야 할 여당 대표가 행할 말씀이 아니시죠. 그래서 뭐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 또 야당 입장에서는 무시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 여당 대표 말씀의 무게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는데 좀 이제는 좀 그 말씀을 줄이실 단계가 아닌가 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이른바 개딸들의 지원을 받고 당선되신 그 정청래 대표께서 아직도 그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하루빨리 국정을 책임져야 될 여당 대표의 지위로 또 여당 대표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장동혁 대표를 찾았어요.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즉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한 만남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국에는 그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듯이 결국에는 영수회담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정무수석으로서 당시에 야당 대표님을 초청해서 청와대에 초청해서 대통령과 면담을 주선하고 했는데 야당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흔쾌히 달려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여당이 저지르고 있는 이 많은 그 의회 폭거가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벌이고 있는 전횡과 그 폭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야당 대표는 당연히 전제 조건을 내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여당이 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야 영수회담에 어떤 방법으로 응해질지 여부가 결정되겠죠. 결국에는 응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 미국 갔다 와서 여야 대표를 모시고 내가 이렇게 외교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고 이야기도 하고 국민들한테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이런 그냥 모습을 보여주는데 무슨 병풍 세우듯이 그렇게 하는데 동조하지는 않겠다는 그것은 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뭐 언젠가는 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받아줄지 그게 이제 걱정이죠. 장동혁 대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무수석이 난을 들고 오는 이 상황에서 국회에서 난이 일어났다. 네. 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국회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뭐 국가인권위원이든 뭐 국회의 국회에서 추천하는 정부 기관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네. 정부 뭐 위원회 주로 이제 위원회 형식인데요. 그것을 법으로 이제 국회에서 추천을 하게 만들면 그것을 또 이제 의석 배분이나 또는 교섭단체의 순서에 따라서 추천 몫이 정해지면 그 교섭단체가 추천을 하고 국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해서 통과시켜서 임명을 하는 것인데 최근에 몇 번이나 민주당이 이런 경우에 우리 당에서 추천한 여러 위원들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부결을 시켜버리고 네. 자당에서 추천한 사람들만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의회 정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물론 뭐 국가인권위원 한 분을 우리 당에서 추천한 분이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 당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저질 정치 공세를 저지른단 말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수준이 형편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수당이 이런 비신사적이고 유치하고 치졸한 행위를 하는데 우리 당이 지금 상임위원회를 보이콧을 해봤자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정기국회에서는 또 상임위원회를 마냥 거부할 수 없는 것이 곧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계속적으로 저질적인 그 정치를 여당이 반복하게 되고 야당은 어쩔 수 없이 또 끌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결국은 후과가 민주당으로서도 언젠가는 큰 그 응징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의회 정치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정기국의 국회까지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의견이시군요. 정기국회 끝까지 갈 수가 없죠. 뭐 상임위원회는 또 야당이 참여를 해야 될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연지 씨에게 여행은 언제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마냥 들떠있는 아이들과 달리 몸이 불편한 남편을 휠체어에서 차로 옮겨 태우느라 진땀을 빼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차량을 신청해 편안하게 영덕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이동이 편리해지니 연지 씨도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마음 편하게 떠나는 여행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9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기온은 여전히 한여름입니다. 밤사이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그 밖의 지역도 열대야의 기준인 25도 가까운 기온을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폭염특보가 다시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고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부산 32도, 대전, 대구, 광주, 제주 3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예년 이맘때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은 한낮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오르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40mm 정도가 되겠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정격 인터뷰 2부 시작합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저녁 운동하는데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다시 여름 오나 봐요.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접고 미국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칭찬한 이 대통령의 전략, 신의 한 수로 평가하셨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역대 정상회담 중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성공했다. 더 이상 잘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모든 면이 잘 됐잖아요. 첫째, 일본과도 선의훈환. 쉬운 것 먼저 하고 어려운 것 뒤로 말리고. 그리고 미국 방문도 미국이 전 외교 파트에서는 한미 동맹 내에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한일 간에 좋아가지고 한미일 동맹으로 대만과 중국을 공동 대체하자 하기 때문에 사실 한일 관계를 가장 염려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를 풀었잖아요. 그리고 선일 후 미 먼저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방문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잘 풀렸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건 성공이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출동을 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역할, 이번에 초기에 약간 우려가 있었는데 이 비서실장의 역할이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정위치는 항상 정반대입니다. 대통령이 외국 가시면 서울에, 지방에 가셔도 서울에, 대통령이 계시면 비서실장이 외출을 하죠. 저는 이번 강훈식 실장이 워싱턴 함께 날아간 것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시면서 당시 한광욱 비서실장이 수행한 게 이어서 두 번째라고 보는데 이만큼 절실하게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갔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백악관 비서실장과 핫라인을 통해서 뭐 혁명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해서
결국 이재명 외교는 준비된 최고의 외교 시스템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의원님 물 좀 한 잔 예, 드셔도 됩니다. 예.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숙청 혁명같이 보인다. 이런 글을 올린 의도는 뭘까요? 조금 잘못된 보고가 입력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탐사 전문 기자인 주진우 기자는 이게 통일교 계통에서 또는 우리나라 기독교 보수 목사님들이 전광훈 목사 라인에서 이러한 것을 입력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도 그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하니까 오히려 잘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오해했다 하는 것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항상 미군 오산 기지를 목사님들을 압색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법한데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서 그것도 잘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좀 비판적인 시각도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미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에 기업들이 1,5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명확히 얻어낸 성과는 없고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았다. 여기에는 좀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말, 소위 칭찬하기로 해서 성공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다. 세계 7개 국가의 분쟁 전쟁을 해결했고 북한 문제도 해결했으면 좋겠다.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분들 특히 국민의힘은 자기 할 일도 못하는 그런 당에서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개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성공했다는데 딱 한 곳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문도 없었고 공동 선언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합의문은 외교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발할 때부터 상당히 많은 그러한 예측과 충고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와는 합의문이 없는 것이 잘된 겁니다. 아, 그래요? 그 합의문을 작성해가지고 네. 거기에 얽매이면은요 우리 관세 협상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문 없는 것도 잘된 거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좀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추진했던 것 같은데 우리 참모들은 그런 부분이 좀 미국이 좀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하면은 다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강한 요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의 협상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좋은 분위기에서 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협정 이러한 것은 세계 각국과 다시 계속 협상을 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협상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도 해나갈 거고 그 실무 협상은 두 정상이 합의한 대합의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 없다. 그리고 이미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이 정상회담 분위기는 말씀하신 대로 좀 화기애애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입국할 때 의전장이 나오지 않은 것, 또 숙박을 백악관 영빈관에서 하지 못한 것, 또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배웅하지 않은 것, 좀 홀대를 받은 거 아니냐. 이 얘기에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블레어 하우스는
저도 가서 잡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네. 수리 중입니다. 그러한 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부위원장이 공항을 나오는 것은 상례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국무장관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한 것은 특별한 케이스이고 이번에는 실무 방문. 그렇죠. 실무 방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다 관세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유럽의 7개 정상들이 갈 때 다 그렇게 했나요?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왜 좀 잘해준 것은 안 보여요? 의자도 빼주고 그 볼펜도 놔달라. 이러한 분위기로 얼마나 좋은 분위기인데 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관세 협상, 방위비, 미군 감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구군이 걸린 그러한 중차대한 정상회담인데 그런 것은 잘된 것은 보지 않고 그런 걸 꼬집어요. 충분히 받은 거예요. 저도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미국 정상들과 다 회담하는 것 수차례 배석했습니다. 각국 정상들과. 그러나 부시 보십시오. 아들 부시. 아버지 같은 김대중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This guy.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설득하고 설득해서 부시 대통령이 나중에는 한국에 와서 I admire, 존경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게 외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트럼프의 그런 말씀에 우리가 쫄아 있었어요. 그러나 다 풀려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사실 안보 청구서를 굉장히 우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나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말씀하신 대로 감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국이 의제에 올려놓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양 정상 간에서 대합의한 것 세계 각국이 그렇습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영국도 이제 실무 협상을 해 나갈 것이다.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두 정상이 합의한 대합의의 범주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큰 염려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소 황당한 얘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기지의 소유권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건 한번 던져본 말씀 같아요. 그건 우리 영토 아니에요. 네네. 우리 영토를 달라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다운 그런 말을 한번 던져봤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 처리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북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북한 비핵화 3단계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동결, 축소, 비핵화. 이건 현실적으로 비핵화 빅딜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인식인가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북 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다녀오십시오 하니까 나는 김정은하고 좋다. 연내에 가고 싶다. 이런 것을 화답을 해줬잖아요. 북한도 김여정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비난했지만은 미국은 한마디도 안 해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해요. 이것은 북한이 미북 대화를 남북 대화를 하려고 하는 상당한 좋은 선을 지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네.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왜 우리가 핵 보유국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트럼프는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하고 사실상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트럼프 1기 때 모라토리움 동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북한의 핵시설이나 기술이 증설되고 향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이 가장 염려하는 핵 확산, 즉 북한의 핵 기술이 세계로 수출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란이 아직도 저런 상태에 있는 것은 북한의 도움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동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고, 아니 북한이 핵을 보유한 건 사실 아니에요? 인도나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한 건 공인은 안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보유했다 이렇게 인정하지만은 국무성이나 국방성에서 정부 라인에서는 얘기하지 않지 않아요. 그건 공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최소한도 핵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비핵화보다는 모라토리움 동결하고 이제 NPT에 가입시키면은 IAEA 핵사찰 받으니까 사실 거기서 스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전국적으로는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북한 대사관이 워싱턴에, 그 정도가 돼야 완전한 비핵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우리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이해는 해야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공식화시키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네. 북한 비핵화 의원님의 식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김일성, 제가 김정이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주석, 아버지의 유훈대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할아버지, 아버지, 즉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하나도 미국이고 둘도 미국입니다. 첫째,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체제 보장을 받자. 두 번째,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를 받아서 경제 발전을 하자. 이것을 위해서 북미 대화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북한과 잘 풀리고 남한이 북한과 잘 풀려가면은 언젠가는 비핵화된다. 체제 보장이 약속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체제 보장,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얘기는 미국 정부에서도 수차 우리는 북한을 침략할 생각 없다. 이게 항상 전제 조건으로 해주지만은 양국 관계가 최소한 대사관이 양국 사이에 주제가 된다 하면은 그것이 평화의 보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 가면 잘 될 거예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올해 안에 김정은 만나고 싶다는 의사도 표명했는데 에이펙 기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있을까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 북한도 동시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북한에 미 합중국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모든 시설이 캐파시티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오셔가지고 문제인식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계셨고 김정은이 탈북해가지고 우리 판문점으로 왔지만은 이번에는 판문각 북한 땅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월북해서 거기에서 만나봐라. 네. 또는 바로 40분. 저도 많이 갔습니다마는 개성 보통각 호텔 같은 곳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안도 제시했고 실제로 미국 연구소 같은 데서 그러한 세미나도 했더라고요. 그러고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평양 방문 권고에 대해서 내가 연내에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실 에이펙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온다고는 했지만은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 간다 하는 확답을 받아낸 것도 좋은 그 신호다. 효과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시간적 물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시회담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제스처로 유화 제스처로 초청 같은 것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는 계속 보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네, 국민의힘은 아까 밖에서 김재원 최고위원 만났는데 그지 뭐 쑥대밭집을 제가 또 험담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침부터. 이 장동혁 대표 앞으로 전당대회 때하고는 좀 다른 어떤 행보를 좀 보일까요? 그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그분의 일성이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는데 총력을 경주하겠다. 아니 뭐 윤석열 세력 광장의 그런 극우 세력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하고 반란했지. 이재명 대통령이 쿠데타했습니까? 내란했습니까? 왜 뭘 끌어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좀 뭐 과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금세 자기는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겠다. 이런 좋은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 이른바 찬탄파의 행보도 좀 궁금합니다. 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공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내란 세력과 손절하고 진짜 보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보수 정당을 신당을 창당해야 정치 발전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여야 대표의 악수가 관심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대로 강대강 구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정청래 대표도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되니까 축하란도 보내고 또 대통령께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시면서 순방 결과를 여야 대표들에게 설명하겠다. 네.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도 저는 언급되고 있고 저도 방미 전에 그래도 대통령은 헝클어진 정치 실타래를 풀어가는 정치 대통령이 되셔야지 윤석열처럼 멀쩡한 실타래를 헝클어뜨리는 그런 대통령은 안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저는 해외 순방 결과를 설명할 때 새로 당대표가 선출될 테니까 이때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렇게 하신다 하고 어제 그 국민의힘 대표도 우상호 정무수석과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저는 대통령이 푸실 거다. 대통령이. 예, 대통령이 푸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조국 혁신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의원님께서 좀 자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좀 내셨는데 조국 원장은 자숙하는 게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이 할 결정은 그분이 하셔야죠. 그렇지만은 저는 진심으로
애정이는 충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분의 몫이니까 제가 그 이상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탐대실 하지 마라. 이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과의 선거연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호남 지역에서 선거연대가 가능할까요, 의원님? 거기서는 경쟁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 정의당이 몇 석 가져서 오늘의 정의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호남에서 경쟁을 한다고 해도 호남은 항상 민주당 외에 좀 다른 당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이 있어요. 대구에도 그런 열망이 있을 겁니다. 견제를 위해서. 그렇지만은 정의당도 선거 전에는 상당한 지지율이 나오지만은 선거 끝나고 나면은 역시 민주당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이 호남에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조국 혁신당은 이념 정당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대중정당이죠. 네. 예. 그렇지만 민주당보다 더 좌클릭하고 선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들의 자구책이에요. 우리하고 같다고요. 사랑하면 결혼하고 이념과 생각이 같으면 한 집에서 살아야지. 왜 딴 집 하려면서 호남에서 경쟁해서 그래. 의석 몇 개 얻으면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위원 몇 석 얻는다고 집권당이 되나요? 그건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예요. 항상 정당의 진로는 총선과 대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과거 정의당이 광주, 서구, 순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지잖아요. 저는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전 대통령 후보하고 아주 가깝고 존경합니다. 지금 이번에 등원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해요. 조국 원장이 심상정의 길을 가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국회 여야 대치 상황이 심각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됐습니다. 야당 몫으로 추천하는 몫인데 국민의힘 국회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리 야당 몫으로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가 국민 정서가 국가 기강을 위해서 합당한 사람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내란을 찬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추천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눈 감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이렇게 부결시킨 것은 저로서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타닥이 전에 국민의힘이 시대 정신에 맞는 국민 정서에 맞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로운 그런 인권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위원회를 창설하면서 너무나 인권은 중요하기 때문에 신성불가침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 원장이나 사무총장이나 인권위원들에 대해서 전혀 잘못을 했을 때 탄핵 등 징계 자체를 없앴어요. 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 원장이나 그 사무총장이란 작자가 과연 옳은 인권위원장이고 위원회인가. 그래서 저는 탄핵이 가능하도록 오래전에 법안 개정안을 내놨는데 운영에서 잘 안 되고 있네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만나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도 관심을 끌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례가 없는 일이 또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어떤 사연가요? 일단 있을 수 없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연방제도 준비 미국의 중앙은행이 1913년에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까지 110년의 역사상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정치적 중립성, 동지성입니다. 그래서 이전만큼은 이렇게 전통을 지켜왔고 인사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의 최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점을 존중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이례가 없이 페드를 방문했다는 문제라든가 이번에 지금 말씀대로 쿡 이사의 전격 해임 문제는 일단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예고는 안 됐느냐? 예고는 됐었습니다. 아마 작년 대선 과정에서 5월 달인가요? 보울산체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프로젝트 2025 계획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계획은 미국은 한편으로 미란 보고서, 마이란 보고서에 의해서 지금 관세 정책의 길본 골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페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페드의 개편과 폐지 문제 관련해서 그 근거 자료가 됐던 것이 2025년 프로젝트였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큽니다. 페드의 개편뿐만 아니라 페드 폐지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트럼프의 이번에 쿡 이사는 즉흥적이다 이런 쪽의 시각도 있고 그래서 이례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미 이론적 근거가 갖고 있는 계획성 있는 조치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해임 통보한다고 해임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해임 통보는 안 되겠죠. 해임하면 바로 해임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관행상과 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관행상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최고 통수권자가 해임을 통보할 때 법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당사자인 쿡 입장에서도 사실 해임대로 사직을 하지 않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민주유연책상 상권 분직의 원칙을 채우고 있습니다는 사실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도 장악했고 그다음에 의회도 장악했고 법원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레드스윗 문제가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 다툼에도 사실 트럼프의 해고 조치를 이렇게 반하는 조치가 법에서 나오겠느냐 하는 측면이 하나의 가능성과 두 번째는 법에 얼만큼 의존하고 있느냐 지금 미국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미국의 법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과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선도격일까요? 이런 격에서 법의 구속력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트럼프의 해고 조치대로 쿡 이사가 조기에 물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쿡 이사, 페드를 장악해? 그럼 주가는 폭락해야죠. 근데 별로 변화가 없는 것 움직이지 같아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자 돈을 다루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많은 사람이 학자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비정상이지만 돈은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미국 경제 성장 괜찮습니다. 기업들 실적이 오늘도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는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미국의 성장률이 지금 2분기에 3%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쿠 기사 통해 가지고 해임 통해서 미국 증시가 좋은 상태이고 미국 경제가 좋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까지 내려? 그러면 아무리 트럼프의 행위가 사실 그 비정상이고 있을 수 없다 하더라도 결국 미국 증시가 강세장이 될 가능성은 누구나 보기에도 기대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돈의 생리상 또 투자자의 생리상 이것이 증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연준 이사 해임 통보에 이어서 파월 미 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금리 좀 내리라는데 연준 왜 안 내리느냐 이런 생각인가요? 네, 사실 그 트럼프는 기업인입니다. 그리고 집권 1기에도 파월 의장이 왜 이렇게 사실 그 임명시켰느냐 하면 전임자인 제닛 옐런이 페드 의장으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의장으로 이렇게 첫 의장이 됐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오바마 대통령 그다음에 지금의 바이든 직전 정부까지 다양성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추진한 장면에서는 여성의 이렇게 의장을 이렇게 임명했었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페드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이었었고 그다음에 많은 페드 의장에서 A 학점을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A+ 평점이 없거든요. 최고 평점이고 페드의 의장의 관행으로 볼 때에는 대충 2번 연임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해주는 게 관행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닛 앨런이 페드 의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파월 의장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임명됐거든요. 사실 이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집권 1기에도 트럼프가 페드를 가져가겠다, 의향을 가져가겠다 이런 요구가 됐거든요. 그런데 2019년 막상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때 물가 안정에 최우선 책임을 갖고 있는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요구사항을 지켜주지 못했거든요. 이것이 갈등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집권 2기 들어서는 지금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 인사들 보면 자기의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으로 지금 행정 강요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집권 1기 때에 자기 자신의 요구에 반하고 또 집권 2기에 확실하게 자기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때에는 파월과의 갈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과정에서 파월과 갈등이 심하면 트럼프 진영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금리 인하 요구가 간철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관심이 되는 게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니까 9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페드에서 보면 듀얼 맨데이트 양대 책무로 보면 물가라든가 그다음에 고용 지표를 보면 사실 9월 FMC에서도 많은 사람이 파월의 발언을 토기동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는 사실 지금 물가라든가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고용 문제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물가는 다시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고용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이 5월 이후에 갑작스럽게 고용 통계가 일자리 창출 건수가 14만 건에서 1만 건대를 수정했거든요. 그리고 7월 통계 같은 경우에도 7만 건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듣고 계시는 청취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 건수에 이렇게 기준이 되는 잣도가 한 12만 건이거든요. 그러면 5월달, 6월달에 1만 건대는 이거 일자리 창출 급감해서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아니냐. 그리고 7월에 7만 건수 같은 경우는 12만 건대 부진해. 그러면 잭슨홀 미팅과 함께 9월에 FOMC 회의가 당연히 금리 인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입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실업률은 동일하거든요. 일자리 창출 건수는 동일한데 실업률은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법 이민 색출 문제. 그다음에 불법 이민 생출할 때 내가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불법 이민을 한다면 일하고자 하고 싶다 하는 의욕을 이렇게 완전히 저버리거든요.
그럼 어떠냐 하면 실업률이라는 것은 밑에 경제활동 인구분의 위에 비자발적 실업이거든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자리를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일자리 창출 코스가 이것만 따지면 경기 부진이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이면 요 분모도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동일하게 4.2%거든요. 고용시장이 부진합니까? 실업률을 보면 고용시장이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당대 책무로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인적 개편을 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쿠 기사를 조기에 해고시켜. 그 이전에 쿨러를 임명시켜. 그러면 페드의 역학관계가 모든 멤버가 7명인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동안 트럼프 취임 이후에 월날이라든가 보험하는 사실은 7월 회의에도 금리 인하를 주장했거든요. 근데 자, 쿡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란 들어가면 역학관계가 4대 3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양대 창으로 볼 때는 잭슨을 바른 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결국 인사 개편을 통해서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 하다 보니까 이 파월이든 뭐든 인적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위원님의 분석을 보면 우리가 고용이 안 좋아가지고 0.5% 빅컷을 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사실 미국에 보면 관세에 따른 영향 같은 경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왜 트럼프가 금리 인하 요구 한 금리 인하 요구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2에서 4.5%인데요. 사실 B컷 0.5%포인트, 1%포인트가 아니라 트럼프 요구는 1%까지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점으로 볼 때는 3.25%포인트, 3.5%포인트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0.25%포인트씩 내린다 하면 이거 뭐냐 3년에 걸쳐도 1%까지 이렇게 내려가기 힘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 B컷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역시 아무리 정치적으로 요구하고 지금 인사 개편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 인사 개편을 할 때 이것이 상원 지명이라든가 이런 게 됐기 때문에 그걸 FMC에서요 바로 이렇게 후기사 후보 같은 경우는 참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9월에 보더라도 양대 지표가 이렇게 결국 금리 인하 가능성 결정하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는 미국 시간은 내일 사실 PCE 물가라고 해서 통화정책의 잣대가 되는 요 물가 수준을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8월 달 양대 지표 관련해서 인플레와 고용지표, 문제 고용지표도 다시 한번 9월 중순에 있을 FOMC 회의 전에 발표되거든요. 요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9월 FOMC의 평가는 인사 개편과 함께 금리 인하 폭에다가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금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두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갈 때는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같은 포괄적으로는 금융시장의 건전성 측면을 하나 중시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실물경제 침체 문제 요구가 하는데요. 자, 7월 달에 어떻게 금리를 동결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경기 문제만 생각하면요. 금리는 내려야죠. 왜냐?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통화정책의 목적으로 본다면 선제성이 되기 때문에 이미 금리 인하는 경기 문제만 생각하면 사실 내렸어야 된다. 근데 왜 동결했느냐 하는 각도에서는 정치적 혼란 문제도 있긴 했었습니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강남적의 부동산 문제거든요. 자, 근데 한 달 후에 7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던 조치에서 뭐가 변했을까 하는 가계부채 뭐 줄어들겠습니까? 부동산 문제 줄어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선 그러한 7월 달에 금리 동결로 보면은 사실은 이번에도 금리가 동결되겠다 하는 입장인데 경기적 문제를 생각하면 이미 금리는 내려서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채 말씀드린 한국의 부동산 시장 문제가 금리를 이렇게 동결할 만큼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문제가 가열 문제가 우리 전 국민의 문제냐 전 지역의 문제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양극화가 심해서 지방의 부동산은 아주 안 좋습니다. 일부 서울에도 제가 사는 강북도 부동산 가격이 안 올랐거든요. 지금 강남 지역의 문제거든요. 그럼 강남 지역의 문제를 사실 국민의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데
강남 지역에 부동산 잡겠다고 해서 보편적 일반적 수단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또 경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외면해서 사실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걸 한 번 정도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남 지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한국은행보다도 현 정부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올바른 조치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강남의 부동산의 가격 정감, 높은 수준의 가격 정감 감안해 볼 때는 외국인에 대해서 이 강남 지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문제에서는 내국인과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될 만큼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제일 규제 조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강남에 집을 사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보면 집값이 올렸던 측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효과적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는 이렇게 이번 회의에도 우리 경기 문제, 특히 우리 국민들의 70% 이상 하는 또 현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 소외계층에 대해서 성장 문제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는 통화정책의 우선순위, 금리금액 우선순위를 경기에 둬서 또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문제가 지금 부질한 문제니까 여기를 감안해서 금리는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의 동결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코너죠.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980년대 한국 영화계의 화제작이죠. 에마 부인이 40여 년 만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에마로 되살아났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천하장사 마돈나 독전 등으로 유명한 이혜영 감독이 드라마를 처음 제작했는데 바로 에마라는 작품으로 나왔는데 사실 기억하실 텐데 에마 부인 시리즈는 1982년에 시작해서 1996년까지 13편이 제작이 됐습니다. 그 뒤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 파리 에마, 집시 에마 그래서 약간 다른 이름의 그런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이 주목한 것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성애 영화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그 가운데 좀 여배우들이 이용당했다, 수단화됐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요즘에 여성 서사가 이제 부각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스타 배우, 그러니까 이한희 씨가 맡은 역할인데 이제 신예 배우와 함께 좀 저항하고 좀 여성들이 연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꾸민 그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이 6부작이라는데 이 꼭 넣고 싶었던 장면이 있었다고요? 바로 이제 세종문화회관 앞에가 이제 세종대로잖아요. 네. 여기서 마지막에 이 폭로를 하고 탈출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정일환과 신주애가 말을 타고 질주하는 장면, 이거는 좀 반드시 넣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80년대 권위주의적으로 가부장적인 세종대를 마치 델마 루이스의 두 주인공처럼 이제 질주하는 모습, 이걸 넣고 싶었다는데 그렇지만 정작 촬영할 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겨울이었고 특히 말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그런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얘기까지 했는데 일각에서는 선정적이지 않다라는 반응이 있다 보니까 이혜영 감독이 약간 좀 불편한 감정을 보여줬는데 아니 드라마에서 기존 영화보다 더 수위가 높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라면서 안 야하다고 실망하신 분이 있다면 반박하고 싶다. 그것만큼은 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보시고 평가를 해보시고 주제는 사실은 이런 영화 제작업의 어떤 과거의 문제점 이런 점들을 이제 부각을 하고 여성 관점에서 본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이제 초점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인기가 대단합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 1위에 올랐네요. 네, 드디어 레드 로티스를 물리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건 이제 예측이 됐던 부분이고요. 근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틀어서 1위를 하느냐입니다. 지금의 현재 1위는 오징어 게임 시즌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K-팝 데몬 헌터스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사실 드라마와 영화를 통틀어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작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최근에 북미에서 싱어롱이 했거든요. 사실은 이 작품이 원래 극장용이었는데 극장에서 개봉을 하지 못하고 넷플릭스로 갔어요. 근데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극장으로 개봉하는, 그리고 싱어롱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영 중에 노래를 따라서 부를 수 있고 일어나서 춤출 수도 있는 그런 버전이 개봉이 됐는데 1,700개의 극장이 참여를 했고 1,000여 개의 극장에서는 매진. 그래서 원래는 한 50억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280억 단 이틀 만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요. 또 이번 주에는 미국의 핫백 차트에서 다시 1위에 오른 그런 상황인데,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은 빨리 2편을 만들어 달라는 팬들의 문화 시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일반 사람들 혹은 팬들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침묵을 깨고 가수 김건모가 돌아온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 8월 26일 날 기획사가 밝혔는데요. 9월 달에는 부산 KBS홀, 또 10월에는 대구, 또 12월에는 대전, 내년 2026년 1월에는 서울 공연이 마지막으로 예정이 됐습니다. 2019년 12월 7일 이후에 6년 만이고요. 그동안 사실 사생활 관련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활동을 중단했었는데 무혐의 판결이 났죠. 네. 하지만 이혼의 아픔까지 있는 상황에서 침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연 소식으로 먼저 이제 근황을 알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소회를 밝힐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당분간은 방송 활동보다는 공연 쪽에 더 치중할 것이라는 반응들이 대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 인기인데 이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를 뮤즈라고 하는데, 뮤지엄 굿즈,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인데, 이 기념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량 생산되는 기성품과는 달리 수작업이 많고 소규모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들이 이제 적합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좀 의구심이 있고 그러는데, 뮤즈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박물관 기념품을 제작하는 업체가 만든 거라고 하면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공모전이 없는데, 이건 공모전에 따라서 이제 선발이 되는 거거든요. 선택이 되는 거군요. 예, 공개 채용 비슷한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의 상생 모델로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뮤즈가 되기 위해서는 연 1회 시행되는 정기 공모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90점 선정에서 무려 3,114점이 지원을 해가지고 3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8.45대 1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4배 이상 증가를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박물관에 이렇게 기념품이 인기가 있게 되면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어려우신데 이렇게 희망을 주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매진 막 그러는데, 만약에 이 선택이 돼서 주문을 하게 되면 이 생산은 바로바로 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못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 히트를 쳤었던, 크게 인기를 끌었던 바로 호자코의 호랑이 까치 이 굿즈 같은 경우는 10차까지도 지금 매진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사실은 거꾸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얻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많이 또 도전을 해보시면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다른 이제 지방에 있는 박물관에서도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만이 아니고 다른 박물관에도 이 호작도 까치 호랑이 굿즈가 있다는 점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국립중앙박물관 연간 관람객 수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 배경도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2023년에 418만 명으로 이제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거를 올해 8월이 끝나기 전에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연간 관람객이 500만 명을 넘어가지고 6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945년 국립박물관을 개관한 이후에 80주년을 맞은
올해 진기록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작은 반가사유상 2점을 상설 정시한 사유의 방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도 심리학적으로도 잘 만들어진 방인데 뭐 방탄소년단의 RM이 또 세계적으로 소개하기도 했고요. 네. 특히 무엇보다도 국립중앙박물관은 무료라는 점이 외국인 방문객들한테 굉장히 놀라움을 전해줍니다. 외국에서도 무료로 이렇게 공개하는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유물의 수준이나 전시 기획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무료다라는 점이 있고 그래서 외국인 관람객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최근에 24%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 특히 수용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에 관련된 좀 민원이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금속 거북선 모형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뒷얘기 전해주시죠. 오정철 명장이 휴가를 반납하고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의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어떤 의미를 담았는데요. 그래서 이 임진왜란 때 우리 민족을 구한 선박기술의 상징인데 이번에 국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사실 1970년대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도 영국에서 이제 차관을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조선소를 개설하려고 할 때 안 해주니까 결국에 이제 500원짜리 지폐를 이제 딱 펼쳐 보이고 1500년대 우리 이미 철갑선을 만든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자본을 유치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거북선을 통해 가지고 이 한미 조선 협력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선물 화제를 불러보았습니다. 이것은 단 하나만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단 하나만이 이제 선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그런 선물 또 되겠습니다. 그런 거 주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외교부에서 특별하게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만들었고 특히 이제 대통령의 상징은 물론 어떤 그림도 새기지 말라라는 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다 그 하나만 있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그런 가치로서도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